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 진행을 맡은 신현상입니다. 단 2개의 트윗으로 세계 자본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외신의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너무 더디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원만한 협상을 위한 작전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단순히 협상 카드만은 아닌 것 같다고도 합니다. 속내 어쨌든 노동절 연휴를 끝낸 중국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중국 증시는 폭락하고 위안화도 급락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일단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미중 모두가 노리는 것은 결국 패권입니다. 서로 1등을 차지하기 위한 눈치 작전이 한창인 협상 테이블은 그야말로 전쟁일 겁니다. 전문가들과 미중 무역 협상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과 함께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광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님, 오대원 경기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님, 박연미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국 수입품에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정리한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예정됐던 류허 부총리의 미국 방문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9일부터 10일까지로 당초 일정보다 하루 늦어졌지만 미국의 관세 압박에 반발해 무역 협상 자체를 취소하거나 류허 부총리가 대표단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킨 겁니다. 다만 평등한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相互尊重、平等互利是达成协议的前提和基础。加征关税解决不了任何问题。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무역에서 5천억 달러를 잃었지만 더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중국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중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10일 오전 0시 1분부터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중국이 입장을 고수할지 아니면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지 미국이 제시한 협상 시한인 10일이 중요한 갈림길이 된 겁니다. 하지만 홍콩 매체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추가적인 양보를 하는 협상안에 대해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질 것이라며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중국의 불리한 부분은 결코 양보가 없다고 밝혀 협상이 쉽지 않음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또다시 일을 냈습니다. 지난 5일이죠. 트위터에 2개의 글이 올라왔는데 중국의 추가 관세와 함께 무역 협상이 더딘 것에 대한 불만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글로벌 시장이 혼란에 빠졌는데요. 자,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네, 일단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겠지만 저는 이게 다분히 대내적인 메시지의 성격이 크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중국보라고 썼다기보다는 국내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타개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5월 5일에 이런 내용을 올립니다. 지난 10달 동안 중국이 500억 달러어치의 하이테크 제품의 25%, 나머지 2천억 달러어치 제품의 10%의 관세를 지불해 왔는데 금요일에는 이 10%만 물고 있었던 2천억 달러어치의 상품의 관세를 25%까지 올릴 거다. 이런 내용을 먼저 한 번 게시를 하게 되고요. 5월 6일에 한 차례 더 트위터 내용이 올라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역시 맥락이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중국의 돼지저금통 노릇은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결국은 그동안에 불균형했던 무역 관계를 바로잡겠다. 지난해 3월부터 해왔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렇군요. 오 교수님께서는 이번 트위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트위터는 딱 적절한 시기에 이 협상 카드를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 적절한 제시였다고 보이고요. 이것이 이제 파국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에서 사람들이 떨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마저도 이게 전략이 좋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정치의 달인 같습니다.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날 또다시 중국을 향해서 불만을 내놨죠. 중국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내놓은 연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자, 곽 교수님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동안에 이제 역사적인 걸 좀 봐야 되는데요. 작년 7월에부터 시작됐죠. 7월에 340억 달러, 8월에 160억 달러. 이건 저 첨분한 작품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수의 소비 제품이 들어간 게 2천억 달러가 9월에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10%였다가 원래 올해 1월부로 이제 25%로 추가로 되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네. 작년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때 서밋 두 양국 정상회 회담에 의해서 일단은 15% 추가 관세는 보류하자. 예. 그렇게 하면서 협상을 대신 진행을 하겠다라는 맥락에서 이제 보는 건데요. 예. 그동안에 이제 주요 이슈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관세 또는 미국 제품 사주는 것, 뭐 대두나 무슨 에너지 이런 문제로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기술 추격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런 트위터를 날렸던 근본적인 이슈는 트럼프가 원했던 그런 중요한 기술 패권의 문제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됐다. 예.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외신을 종합해 보면 그동안에 약속했던 이제 검증 메커니즘에 동의를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술 탈취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안 하면 미국이 조사를 해서 미국이 조치를 내리겠다는 게 검증 메커니즘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측에서 주장했던 이행 메커니즘은 뭐냐면 네. 다시는 이런 걸 안 하도록 행정적인 규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네. 약속하는 미래적인 조치였었는데 이거를 검증 메커니즘에 동의를 했다가 돌린 것 같아요. 쭉 그걸 보면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트럼프가 중국의 어떤 그 협상 전략에 말리지 않고 네. 우리가 이제 협상에서 보통 얘기할 때 셀러미 택틱스라고 그 이탈리안 소시지 네. 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판에 이게 툭 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의 성분을 보면 전형적인 비즈니스 니고시에이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네. 측면에서 막판에 이걸 빌미로 잡아서 치려는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저는 그렇군요. 받았습니다. 사실 교수님 말씀처럼 트럼프 하면 전형적인 협상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윗 2개로 전 세계가 쑥대밭이 됐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6일 중국 증시는 5% 이상 폭락하면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3,000선이 붕괴됐고요. 추가락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위안화도 3년 내 최대로 급락을 했는데요.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그라나에 중국이 출렁거렸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자본시장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고 사실 전 세계가 유탄을 맞았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결과를 예상하면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건 네.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기술을 강제로 이전하지 않겠다 등등의 조치를 법조문으로 규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미국의 주장입니다. 네네. 그런데 협상 과정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추후에 드러나겠지만 중국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거기까지는 못하겠고 시행령 정도, 행정규칙 정도로 해서 우리가 성의 표시를 하겠다. 아마 그 선에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모양인데 경제 전체가 출렁거리는 그게 남는 장사일지 아니면 기술 탈취를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게 남는 장사일지를 선택해라. 극단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지적권 문제는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중국 시장 영향 어느 정도나 있을까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서? 예, 중국 시장은 이미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한 타격이 지난해 4분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 수출에서 감소가 이제 급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것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중국이 이제 2008년 이후에 내수 주도형 경제 성장으로 좀 전환을 해가면서 그들이 말하는 그 뉴 노멀 이코노미 네. 신경제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예. 소비 부분에서 좀 영향이 좀 10% 정도 매년 증가하던 데서 9% 정도로 좀 줄어들었다라는 이런 시그널이 있는 거에 반해서 네. 사실 중국 경제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영향도 줄여가고 타격이 날 수 있는 두 개의 부분, 부채 부분이라든지 부동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컨트롤해가면서 좀 조정해 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역시 4개월 내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미중 무역 협상 막바지 힘겨루기에 세계 증시의 추가 하락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조금 그 뒤를 추이를 또 봐야 되는데요. 트위터를 날리는 게 5월 6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그날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타격은 덜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를 한번 상해 증시를 한번 보면 출발 자체는 마이너스에서 출발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류호 총리가 예정대로 100여 명의 미국하고 참여한다는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안정이 돼요. 이제 우리 증권시장이나 금융시장을 보면 뉴스 이펙트라고 해서 이렇게 어나운스먼트가 탁 떨어지면 이게 탁 충격이 져서 오버슈팅하고 하는 게 이제 특징인데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증시에는 다시 협상이 리즘이 되면서 이거 안정이 찾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휴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 물론 마이너스로 출발했습니다만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우리 박연미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세계 증시 추락 가능성? 글쎄요. 오늘 메릴 린치가 재미있는 그 논평을 하나 내놨던데 향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 증시에서 투자자들은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트럼프라는 이 리더의 방향성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백악관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좌충우돌하는 걸 막아주고 있던 소위 어른들의 축도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했던 분들이 다 나가고 이제는 정말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이러다가도 협상이 됐다. 우리가 10일 날 관세를 올리기로 했지만 9일 날 막바지 협상이 됐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다 된 것 같은데 갑자기 고춧가루를 확 뿌릴 수도 있는 그런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증시 상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는 변수가 남아있다고 보고요.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이 출렁거림, 이게 좀 걱정스러운데 오늘 아침에 코스피도 1% 가까이 하락한 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대해서 중국이 입장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에 중국 류호 부총리가 10일 날 지금 미국에 오기로 돼 있죠. 만약에 10일 날 오게 되면 추가 관세 부과라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류호 부총리가 하루 늦춰서 그리고 또 방문단의 수를 거의 10분의 1 정도로 확 줄여서 오는 건 이제 립서비스 내는 게 아니라 컴팩트하게 그러나 이 협상에 끝까지 임할 자세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어서 관세 추가 인상에 대한 제지를 하려는 마지막 시도까지 계속 진행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미 미국으로서도 이번 10일에 관세 인상하는 건 이미 정해졌어라고 던진 이상 이번 관세 인상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많은 이견들이 있긴 하지만 이견들이 있긴 하지만 미국이 관세 부과를 그대로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요? 협상 진행 중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렇죠. 유예한다고 그래놓고 협상이 진행하고 있는데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대답할 수 없으면 이건 트럼프 스타일이다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건 그의 불가측성, 불예측성밖에 없다. unpredictability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면서 영시를 기해서 금요일 날 과연 내릴 것인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협상이 진행된다면. 근데 이제 트럼프는 분명히 행정부에서 이렇게 협상을 시켜놓고도 뒤에서 딴짓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연미 경제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어른들이 다 사라졌어요. 거기에. 백악관 참모들 벌써 17명 갈아치웠습니다. 나머지 있는 사람 전부 젊은 사람인데 예스맨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과연 행정부를 시켜놓고 그렇게 트럼프가 뭐 자제를 하거나 이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언프레딕터블하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돌리는데 갑자기 예를 들면 성무부에서 지난번에 자동차 조사 보고서 올렸단 말이죠. 근데 그걸 리포트를 토론하기를 거부해요. 지금도 트럼프 책상 위에 성무부 보고서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자기가 갖다 내라고 그래놓고 안 봐. 그게 이제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란 말이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또 예석을 들어 때려요. 근데 그건 트럼프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협상의 기초가 굉장히 주목되는 바고 특히 기술 탈취 문제나 이것은 지난번에 이제 5G 화웨이가 스파이 칩 붙인 것 때문에
민주당마저도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미중 협상에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칩을 놓칠 사람은 분명히 아니고 이걸 전기로 삼아서 한번 되게 세게 공격으로 나가서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싶은데 시진핑 주석이 과연 그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는 이제 영구히 주석될 수 있는 헌법성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딱 공개적으로 숙이겠냐 이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국가 간의 서버레인티 문제가 부딪히면 이 주권이 부딪히면 항상 벌어지는 수백 년 동안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아름다운 말로 돌리고 그다음에 그렇지 숙였는데 숙이지 않게 방패하느냐. 요거를 지금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뭐 이런 뭐 서로 공방이 있지만은 관세 부과는 말씀하신 대로 그 협상 진행 중에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좀 전망이 우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셨던 지재권 얘기 좀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이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현행 제도를 바꾸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 지재권 침해하고 기술 강탈에 대해서 법제화를 좀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오 교수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이게 중국의 법률 시스템이 우리 법 조문 외에도 시행령에 해당될 수 있는 통지 그리고 시행령 우리나라에서 법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의견 이런 게 국무원 몇 호 의견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법과 동일하게 적용돼서 법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네. 예, 이런 식의 시행령 수준의 조치로 우리 이 기술 탈취에 대한 방어체, 이 이행 메커니즘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중국의 제안이면서 또 여기에서 중국 안에서 또 협상을 시도하려는 카드를 제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곽 교수님 말씀 지적 잘해 주신 것처럼 네. 이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은 기술 패권 다툼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는데 네. 예, 맞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 패권 다툼에서 양보할 수 없는 카드를 중국이 이렇게 물건 많이 사줄게 이런 립 서비스 해주는 척하면서 근데 이 부분 법제화는 좀 어려울 것 같아라고 나오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 자꾸 해달라는 제대로 된 이 해결을 제시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안이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도 있고 중국의 법률상의 이 체제에 그렇죠. 좀 다양한 이런 모양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수준 마음에 차는 수준까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네. 저기 여쭤보죠. 그러면 이런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미국 계속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물러서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도 쉽사리 입장을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인 게 일단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위상 그리고 그 시진핑 주석이 지금 건강 이상설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 대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리더로서의 어떤 약한 이미지를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물러나기가 어려운데 다만 겉으로 인테리어는 그렇게 할지언정 아마 속으로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겼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뭔가 당근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럴 것이라고 보이는데 앞서 저희가 그 VCR로 보여드렸습니다만 대변인은 국내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양국 간의 협상은 상호 존중 아래 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네. 그러면 아마 최종적으로 이 모양새는 평등한 듯하지만 실질적인 실리는 미국에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정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중국이 그러면 우리가 너희 반도체를 더 사줄게 부터 시작해서 에너지를 더 수입하고 농산물을 더 수입하고 이런저런 당근책을 다 제시했는데 퇴짜를 맞았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것보다 5배 넘게 2천억 달러어치 사줄게 6년 동안. 우리는 안 팔겠다. 이게 반도체 산업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그럼 600억 달러어치 그 정도 사드릴게 했는데 그것도 지금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렇죠. 모르는 상황이어서 네. 글쎄요. 중국이 지금 어떤 카드를 가지고 갔느냐에 따라 좀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여하튼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의지가 관철됐다. 이 정도 느낌이 들어야 아마 그 협상문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연미 평론가님께서 류호 부총리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갈 것이냐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곽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카드를 가지고 갈까요? 이게요. 지금 트위터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네. 말을 뒤집는 바람에 협상이 더디게 됐다. 이렇게 그랬죠. 나간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뭘 뒤집느냐 이거죠. 네. 류호 부총리는 지난 11차 고위급 회담 때까지 네. 분명히
요거는 검증 메커니즘으로 법률적인 걸 조치. 네. 요걸 확인을 했어요. 네. 약속했는데 시진핑한테 퇴짜 맞은 거 같아요. 네. 보니까 가서 보고해봤더니 야 이거는 우리가 미국한테 조사받는 거 아니야 이거 법으로 해놓아가지고 검증 메커니즘이라는 게 네. 검증 메커니즘이라는 게 위반하면 본인이 가서 조사하고 아니라고 그러면 본인의 법률에 의해서 때리는 것이 그렇죠. 네. 그게 뭐 스냅백 형태로 돼서 옛날 관세를 추가 올리든지 어떻게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냐라고 해서 퇴짜를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류호 부총리가 10일 날 출국하면서 뭘 가지고 가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하루 동안 반응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둘이 이제 내부에서 조율을 하고 있었어요. 물밑 작업을 하는 거겠죠. 가서 했겠죠. 뭐 주성님 사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하면 쟤들 또 때린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럼 모양새는 주되 모양새는 안 주는 걸로 해라. 모양새는 주되 내용은 주되 실제 그렇죠. 모양새는 안 주는 걸로 해라. 그렇죠. 이게 통상 용어가 어차피 지금 양국 간의 바이래터럴 트리티 형태, 양자 협정 형태로 나올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옛날에 MFA 그때도 그랬고 양자 협상으로 해서 협정 형태로 나올 겁니다. 두 나라 사이에. 그런데 그 협정 내용 읽어보면 전문가 아니면 못 알아볼 정도의 이상한 용어들이 통상 용어에 많아요. 그렇게 어렵나요? 아이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 대표를 했었는데 그때 하면 우리는 실컷 나와서 쌀관세와 면제 얻어와 놓으면 일반 사람들은 거꾸로 읽어요. 이게. 그럴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포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마 그런 형태로 가져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국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사실 일반인이 보기엔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경제 분야 그리고 이 통상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는데 그닥 크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못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7명의 대통령이 따로 있는 그런 국가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리커창과 이번에 가는 류호 부총리 같은 사람이 사실은 이 정책 결정에 진짜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지도부가 가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부글부글 끓고 있다 중국이. 이 얘기 사실 맞고요. 그 안에서 의견 조율이 된 상태에 그 결론을 들고 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괜히 우리 뭐 물건 좀 6년간 1조 달러치 우리가 미국에서 사줘서 무역 적자를 미국이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어줄게 이런 말이 오히려 심기를 건드리고 그러면서 기술 패권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으로 봤던 법조 문화 그리고 말씀하신 강제 이행에 대한 조치 이건 내정 간섭이라고 본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내정 간섭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사실 국내 강경파들을 달래는 것에다가 류호 부총리가 와가지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관세가 100%가 아니라 지금 내겠다고 하는 이런 징벌적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하고 중간에 타협점을 찾아갔을 때 면피할 수 있게 해주는 중국에서의 어떤 입장 고려 이런 것도 사전 포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신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합의 낙관론은 조심스럽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은? 일단 뭐 둘 다 망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느 선에서든 타협점을 찾아야 하고 지금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있던 그 무역 전쟁의 와중에 미국보다 중국이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그 내상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미국 경제에 마냥 좋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글로벌 물동량, 무역량 자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전체적인 세계 교역 시스템을 망가뜨리게 했을 때에 과거에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느냐 이건 우리가 선언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냥 극단적으로 갈 수는 없고 앞뒤로 실리와 어느 정도의 모양새를 챙긴 다음에 마치 우리가 봐줬다 하는 듯이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하게 될 텐데 다만 이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기술 패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마 미국이 쉽사리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마치 그 영국에서 증기기관 처음에 발명한 이후에 영국이 패권을 가지고 갔던 그 상황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더 이상 크는 걸 미국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많이 양보를 해도 그 기술 분야 거기에서 양보가 없다면 그리고 확실한 조치가 없다면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박연미 평론가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 이전 분야에서는 뭐 서로 합의는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낙관적으로 흐를까요? 이게 이제 패권 다툼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요,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영국이 이제 잡았다가 예. 1차 세계대전 연간에 이제 미국이 갑자기 1900년대 초기에 등장을 하면서 예. 그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또 완전히 미국의 패권으로 들어간 게 이제까지였단 말이죠. 예. 또 역사적으로 보면 딴 패권 때는 전부 전쟁을 일으켜서 그냥 물리쳤어요. 근데 미영 교체기만 전쟁이 없었던 유일한 예외란 말이죠. 네. 지금 미중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하면 이건 전쟁 나요. 네. 그러니까 이건 두 사람 나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특히 이제 단추들을 하나씩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전쟁 나면 이번엔 지들 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버리니까 네. 상당히 조심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순수하게 협상력만 가지고 할 텐데 네. 협상력은 5천억 달러 수출하고 1,200억 달러 수입하니까 당연히 미국이 세죠. 그렇게 하고 세계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미국의 세틀먼트 시스템이 미국 건데,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한테 잡힐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차피 협상력에서 부족해서 잡힌다. 그럼 어떻게 잡히는 게 좋냐를 중국은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연전에 중국인의 협상 스타일하고 의사결정 스타일을 한번 뭐 또 5개 지역으로, 중국은 대륙이니까 나눠서 한번 해봤더니 예. 거기는 양수 겸장 강원 전략을 같이 써요. 그 손자병법에 있는 거 그 사람들 그대로 쓰는 게 중국 사람들이에요. 딱 보니까. 그렇다면 겉으로는 양보하지 않아요. 평화롭게 아까 공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리적으로 세계 평화를 위하여 한다고 하는 거 다 줘요. 주면서. 하지만 그렇고 바로 이제 그 점에서 뭘 약화를 시킬 거냐면 예. 기술 패권에서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 양회 때 하나도 안 했어요. 리科장이 저 독특합니다.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 한마디도 안 해. 네. 그러니까 보면 벌써 이제 둘이 짜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전략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술 패권, 아까 얘기하는 강제적 기술 이전 문제거든요. 예. 지재권 문제는 이제 별도로 이미 예. 법제화가 했기 예. 때문에 문제가 없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양보하되 가장 덜 양보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법, 요거를 찾아가면서 중국의 내부에서는 보이는 그런 형태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네. 네. 패권은 이제까지도 역사적으로 보였지만 이것이 지금 협상을 낙관적으로 마무리돼서 양자 협상을 했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번이 끝은 아니다. 여기 몇 명 만나서 이렇게 했다고 이게 끝이, 그 패권 다툼에서의 독특한 성격이죠. 그건 염두에 둬야 되고.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예. 중국인들의 어떤 협상 기술이라든가 어떤 그런 특징들이 여기 그대로 이번 협상에 묻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적어도 협상에 관해서 이것이 비즈니스 네고시에이팅이 협상의 원래의 모델이었다면 네. 중국은 DNA에 아주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강대강의 세력들이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네, 네. 숙성되어 온 협상의 기술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문헌으로 남은 것이 손자병법 같은 것들이고, 그것이 이미 체득이 된 상태여서 이 중국의 지도자들이 자, 그러면 명분을 주면서 실리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 혹은 실리를 조금 내주지만 명분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는 이 전략 아래서 이 기술 패권 다툼에 대해서 임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에 협상으로 끝난다 이렇게는 절대로 안 되고, 그렇죠. 이 패권이 어느 정도 축이 이동해서 균형이 잡힐 때까지는 이제 시작이 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곽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2025년까지 중국이 제조 패권 강국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 국가에 대한 위협이 되었다고 하는데 컨센서스가 나온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이 단어가 정말 양회에서 싹 빠졌습니다. 대신 중국 제조 2025의 내용을 보면 10대 전략 산업의 그 발전 정책에 대한 나눠져 있는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되 이미 물밑에서 이미 추진되어 가고 있고, 이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강제 이행 조치라든지 그 이행 메커니즘에 대한 자기들의 이 구축에 대해서 어떤 이 협상을 통해서 실리를 얻고 명분을 주자라는 것이 미국의 전략가들,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의 이 정책가들에 대한
심기를 건드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중국은 계속해서 모든 관세를 즉각 철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좀 불가능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즉각 해줄 이유가 미국에 없고요. 그게 그렇죠. 지렛대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네. 싸움이고 저희가 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건 패권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존에 맹주하고 이 시장에서 크려고 하는 신흥 강자 간의 싸움입니다. 네. 기싸움이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거고 이들이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접전의 현장이 바로 신기술의 분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와중에 화웨이라는 그룹이 그 일선에 등장했던 거고 화웨이 창업주에 따른 캐나다에서 체포하도록 해서 미국이 캐나다까지 이 전쟁에 참전을 시키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세계 통신 장비 시장 1위라고 하는 화웨이 장비를 전 세계 아무도 쓰지 말아라.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그 말을 다 듣진 않습니다만 가성비가 좋고 기술력이 꽤 괜찮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거 쓰면 백도어 달아서 너희 정보 다 빼내간다. 네. 사실 실증적으로 드러난 증거는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기술에 대한 공포와 언론 플레이를 함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청소년한테 어른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청소년이 나름대로 어른이 안 되려고 되게 노력을 한다고 해도 성장이 좀 더뎌질 수는 있어요. 뭐 우유도 덜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 성장판이 열려 있는데 어떻게 안 큽니까? 소비도 늘어나고 생산도 늘어나고 중국이라는 그 시장 자체의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첨예해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미국의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촉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 시기를 가능한 늦춰보려고 하는 거죠. 후일에 그래서 미국 역사는 트럼프를 다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표현 굉장히 와닿습니다. 자, 그런 식의 좀 막무가내 식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의 근원 어디서 온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일단은 이게 이제 우리 크게 역사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말을 1990년대 이후부터 중국이 이제 남승광하 이후에 1991년도에 세계 시장에 등장했잖아요. 네.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서 2000년대 초반이 되니까 미국은 생산보다 소비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생산보다 소비를 적게 해가지고 그걸 수출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달러가 전부 리저브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이제 글로벌 임밸런스라고 부르는 네.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현상이 거시경제학적으로 생겼잖아요. 그 과정에서 뭐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싼 임금을 통해서 싸게 들어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잘 지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된 게 중국의 기술 추격 문제거든요. 타다 보고 싸게 해가지고 참 내 말도 잘 듣고 참 물건도 풍부하게 공부해줘서 고마워. 그랬는데 어느 날 봤더니 기술로 이렇게 따라와서 특허 건수가 이제 거의 미국을 육박하는. 네. 경제 규모만 봐도 이 실질적인 경제 규모가 실질 기준으로 2030년이면 이게 중국하고 뒤집어져요, 이게. 따라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규모에서 딸리더 기술에서 딸리고 이건 패권은 완전히 놓치는 결과가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중국을 몰랐던 것이죠. 중국은 그냥 대규모고 그냥 뭐 사람들이 많고 무지한 사람들이 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 중국은 소위 말해서 항공우주 기술이나 고속철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이에요.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리 기간 산업 5개 산업 중에서 중국 따라잡을 수 있는 산업 4개에서 다 이미 적고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 정도만 우리가 앞서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전력도 거기한테 적고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 트럼프죠. 그래서 트럼프가 쓴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제조업정책국장 백악관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였었어요. 예.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Death by China거든. 중국에 의한 죽음이에요, 미국이. 네. 바로 이제 그런 점을 지적해서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의도가 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하이오나 펜실베니아에 주로 이제 제조업 제품, 철강 뭐 이런 자동차 몰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중국이 등장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화이트 트래시라고 해서 백인은 백인인데 직장 없는 노숙자 비슷하게 그런 친구들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딱 겨냥해서 마케팅을 해보니까 당선되죠. 뭐 스윙 스테이트가 12개 중에 10개를 집어먹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표는 힐러리가 더 많아요. 네, 그렇죠. 바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연히 지금 목표했던 것이 맞아떨어진 그것이 트럼프 집권이고 또 지금 행동의 근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경제 실적도 좋다 보니까 이번 협상에서 잘못돼도 그 대선에선 지장이 없다는 그런 보관이 깔려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입장들이 많고요. 그런데 또 하나 그 특이하게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의 강한 언행을 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미국 지금 곽 교수님 지적해 주시고 하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오리엔탈리즘, 어린 그리고 미숙한,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아시아인에 대한 이미지가 씌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계도하여 WTO에 가입시키고 자유무역을 하게 해주고 우리가 시장을 열어주고 하면 이들을 민주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경제가 발전하고 나면 성숙하여서 민주주의로 넘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을 개방해줘야 되고 우리는 무역 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여기 시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중국에 대한 말하자면 햇볕 정책 같은 그런 경제 정책을 시행해 왔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실패였다라고 하는 게 데스 바이 차이나라고 하는 내용이 피터 나바로의 논리와 그에 동조하는 매파들의 논리가 우리가 중국의 전략에서 철저하게 실패해왔다라고 하는 반성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그 논조를 채택한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논조를 하는 데서 우리가 특징은 그동안 미국은 이거 내버려 놔뒀어요. 그래도 될 만큼 중국과 미국의 차이가 컸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괄목 성장하여 기술 패권 을 노릴 수 있을 정도다라고 지금 박평론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것처럼 위협감을 느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큰 소리를 내고 야 1대1로 하지 마라.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약탈적인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패권 다툼의 수준까지 중국이 성장했다는 반증이다. 미국이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그 전략이 수정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지난달에 있었던 1대1로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을 의식한 이야기를 대거 쏟아냈습니다. 자, 이런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그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자세를 한껏 낮췄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자세를 실질적으로 한껏 낮췄으면 저 1대1로 포럼을 안 했겠죠. 실질적으로 1대1로 포럼은 하되 구체적으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은 자제했다. 이게 보다 정확한 해석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뭐 외자 자본의 소유와 독자 경영을 더 많이 허용하겠다. 그리고 외국인의 지재권도 보호해주고 우리가 그 비관세 장벽을 없애겠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언사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거냐 그건 두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1대1로 정책이라는 게 말하자면 신실크로드를 만들어서 중국을 중심에 둔 그러니까 중화의 정신으로 그 깃발 아래 모이는 일종의 팀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공동 번영을 누리자. 그런데 그 번영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이니까 미국은 그냥 이 팀이 구성되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시청자들께서 혹여 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중국의 미국 역전 현상에 대해 이렇게까지 그 조바심을 내느냐 의아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769년이었나요? 아마 69년이었을 거예요. 그 증기기관이 영국에서 개발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파내던 그 철광석 이런 것들, 광산의 증기기관이 들어가면서 영국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섬유 방적 분야로 확산이 되고요. 이게 대량 생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증기기관차를 타고 대량 유통이 되잖아요. 이 물류선을 타고 대량 소비,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지고 그걸 통해서 유럽이 어마어마한 국가적 자산을 키우게 되거든요. 향후 100년에 먹을 거를 거기서 만들게 되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도 향후 신기술 시장에서
우리가 그 시점에 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까지는 미국을 압도할 수 없으니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스스로 힘을 키워갈 거고 미국은 그 키워가는 발화를 제거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양가적인 감정이 뭐냐면 트럼프의 이런 실리적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그런 감정하고 이 존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면 오바마 시절에 그 품이 있었던 미국에 대한 향수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식의 실리와 오바마식의 품위를 다 갖고 싶은데 현재로서는 경제 성적이 어쨌든 좋으니까요. 1분기 미국의 성장률이 꽤 괜찮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트럼프가 당분간은 이 스탠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현재 스탠스를 이어서 갈 것이다.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게 이제 미국 이제 시진핑이 이걸 낮춘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뭐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원래 이제 쌓는 돈이 많아요. 4조 달러, 우리가 4천억 달러거든요. 네. 근데 4조 달러를 국내에 풀면 인플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 딴 나라가 다 써야 돼요. 그게 이제 해외 투자 자금도 되고 네. 중국의 무슨 환율 조정하는 메커니즘도 되고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추지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열어주겠다는 것, 그다음에 법인에 대한 뭐 외자 규제 제한하는 거 이미 미국한테 다 약속한 거예요. 그거를 이미 1대1로 포럼에서 공식화한 거지 미국한테는 여기 나온 거 다 한 겁니다. 미국한테 약속한 걸 그냥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건 미국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 뭐 이런 것처럼 미국하고 편들었던 나라들 다 해당된다. 이건 우리는 소위 말해서 최애국 대우국 조항처럼 비록 양자협정에서 미국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WTO 가입국으로서 모두에게 다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하나의 자기의 독자 노선 선언으로 봐야지 이게 미국한테 이미 해준 걸 뭐하러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차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중국이 이제까지 전략적으로 했던 그런 산업 육성 방법이 상당히 저 딜레마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의 4대 은행이라고 그러는 뭐 중국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뭐 이런 애들이 빌려주는 돈의 거의 80%가 국영기업한테 가거든요. 근데 국영기업의 실적을 보면 민영기업보다 부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보면 대부분 국영기업이 발행했던 채권의 회수 만기가 올해 돌아와요. 과연 이거를 메꿔서 국영기업이 돈을 그러면 또 꿔가지고 돼야 된다는 건데 과연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아주 여러 가지 그 국내 중국 내부적인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와장창 그런 내부에서 무너질 텐데 그렇죠.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네. 자, 또 일각에서는 시 주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줄 건 다 주지 않았느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주느냐 라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제안을 완강히 반대할 것이다라는 일부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박 교수님이 딱 지적해 주신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명분은 미국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지 않느냐. 그렇죠. 하지만 또 국내적으로도 근데 미국한테 굽히는 건 아니야. 이거 우리가 1대1로라고 하는 글로벌 평화의 플랫폼을 중국이 제시하고 이것에 유럽이든 동남아시아든 중앙아시아든 동북아시아든 다 붙어가지고 이 화평을 이루는 그런 좋은 일을 우리는 하려고 해라고 하는 명분과 실리 이걸 다 그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진핑 주석이 줄 건 다 줬지 않느냐. 사실 아까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 제조 2025처럼 이 기술 패권을 노골적으로 노린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는 용어는 안 하되 이번에 1대1로 정상 포럼에서 이 선언을 한 것 자체가 의미심장한 우리는 근데 포기할 건 포기하되 이것만은 포기 못해. 1대1 신실크로드라고 하는 건 중국의 국가 100년 대계고요. 중국 제조 2025는 그렇지 않아요. 하부 전략 수정에 불과합니다. 전략 전술 이 정도의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1대1로를 통한 이 영향력 확대 이 부분에서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기 편 우군을 많이 만들고 미국은 이것도 기분 나쁘죠. 우리가 협상을 제안했으니 미국에 대한 양보를 어디에 할 것이 어느 정도 할 것이냐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물타기 해가지고 유럽하고도 손잡고 뭐 동남아시아하고 중앙아시아하고도 우리 편을 이렇게 만들어 손잡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시그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갈등으로 계속 협상이 지금 밀고 당기기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 전쟁은 시작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무역 협상이 삐걱거릴수록 본격적인 미국이 힘 과시에 나설 것이라는 건데요. 안보와 군사 부분에 있어서도 미중은 대척점에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북한의 경우가 그런데요.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그 시 주석의 입장이 굉장히 좀 난처해졌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미국이 그 여러 협상 과정에서 소위 말하면 너희 동생들 크게 봐서 집안 단속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데 뭐 우리만큼 난처한 나라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한국만큼 난처한 나라는 없겠습니다만 시 주석에게 그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북한을 말하자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몫으로 우리가 양보한 부분이 있는데 너희가 그 약속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으니 말하자면 돈으로 갚아라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군사적인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뭐 그 미사일 발사다, 신형 전략 전술무기 발사다, 뭐 정의도 아직 정확히 내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단 양국 간의 그 장부상의 그 문제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북한 그 문제는 또 다른 셈법으로 한국 들어와, 러시아 들어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 글쎄요, 뭐 일각에서는 군사적인 충돌, 군사적으로 서로 으쓱으쓱할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뭐 그건 좀 다소 과장된 시나리오라고 보고요. 예컨대 그렇습니다. 이란하고 미국이 지금 대척점에 있는데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정말로 봉쇄한다. 이거는 상정해 볼 수 있지만 실현되기는 어려운 시나리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군사 개입에 빌미를 주기 때문에 중미 간의 관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으르렁거리다 말 거다.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최근에는 미국 해군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 2척이 중국이 시료 지배하는 그 남중국해 난사군도 주변에 여기에 진입을 하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무역을 넘어서 군사 충돌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좀 큰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세계 전략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대만 해협 가지고 얘기해서 한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이제 대만이 있기 때문에 대만을 서로들 이제 맞교환하자까지 얘기도 있었어요. 한국을 통일해 준 대신 대만은 중국에 넘겨라. 이런 얘기까지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닉슨 행정부 때. 근데 이제 이건 남중국해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남사군도는 뭐냐면 동남아시아 문제거든요. 필리핀하고 베트남 문제가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중국이 이제까지는 실효적인 지배를 해왔고 맹주 노릇을 했던 동남아를 대부분 그 사회주의 국가에 베트남도 인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라오스도 마찬가지, 캄보디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중국하고 같은 체제를 갖고 있던 태국만 제외하고 이런 나라들을 미국이 최근에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베트남도 끌어들이고 필리핀도 가져갔고 버마도 이제 미국 쪽으로 붙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전략적인 차원에서 동남아를 소위 말해서 이제 진주 목걸이처럼 이렇게 하는 거를 뚝 잘라가지고 이거는 우리 거니까 건드리지 마 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인 차원을 봐야지 미중 간의 어떤 무역 협상과로 직접적인 연관을 시키는 것은 뭐다. 단지 경제적인 것은 하나의 그 인센티브 스킴으로서 작동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양보는 못하는 대신 니네 물건 와장창 사줄게. 사실 4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써도 인플레이션 의료 없고 괜찮아요. 이번에 중국은 워낙 무역 수지 흑자를 많이 가져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인센티브 스킴으로서 작동은 할지 몰라도
근본적인 전략으로 물론 이제 경제와 정치는 항상 국제 관계는 물고 들어가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번에 미사일 발사체나 그다음에 남중국해의 진입 이런 것을 또 무역 협상과 연결하기는 조금 못하지 않느냐. 또 좀 더 큰 차원에서 봐야 되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곽 교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무역 협상과 어떤 그 정치적인 것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뭐 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지금 거의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예, 이게 지금 같은 시대에 군사력으로 충돌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게 좀 맞는 얘기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중국해를 지난 것은 요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영향력권에 있는 동남아시아를 떼내겠다고 하는 전략. 그럼 어디에 넣냐? 인도태평양의라고 하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을 대신해서 내놓은 새로운 글로벌 질서 전략에서 네. 이 동남아시아를 분리해서 중국의 1대1로 중에 신실크로드 중에서 예. 남방 정책, 우리의 남방 정책과 닿아 있는 것이죠. 해상 실크로드 라인에서 동남아시아를 분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군사적인 충돌이라고 얘기한다면 양안 관계, 중국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예를 들어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이런 일본 자위대 군함이 들어오는 것하고 그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도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중국이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상태에서 실효적 지배 지역에 군함이 들어간 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아까 경제 협상에서는 우리가 군사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어, 이 카드도 잊지 마라고 하는 그 일깨움과 함께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이 지역은 우리의 영역으로 할 거야라고 하는 싸움 거는 이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성동격서 정도의 그런 전략으로 볼 수 있고 또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으로 묶었을 때 아시아 지역이 앞으로 패권의 주요 경쟁 상대가 될 것에 대해서 견제를 하면서 인도 태평양을 자기의 패권을 좀 더 강화하고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 짜기에 이번 이론 전략이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저희한테 있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글로벌 관세율이 1%포인트가 올라가면 GDP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도 우리나라라는 발표가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아무래도 악재가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일단 단기적으로 미중이 격돌한다 이런 네. 상황은 뭐 어느 나라에도 좋을 게 없고 예. 특히 무역 의존도가 80%나 되는 우리나라에 결코 좋을 게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관세율이 1%포인트 오를 때 GDP가 얼마나 떨어질 거냐. 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0.65%포인트로 가장 높다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네. 이게 최근에 IMF가 한국의 추경을 권고하면서 세부 챕터에서 분석해서 내놓은 결과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추경으로 기대하는 효과가 0.1%포인트를 네.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추경 갖고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건데 그렇다면 0.65%포인트는 사실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1분기의 성적을 보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면 격돌을 해서 아주 극한 대립까지는 안 가는 게 좋은데 또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또 얻을 것도 있어요. 예컨대 중국이 그동안 국제시장에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물의 배처럼 네. 남의 지적재산권을 마음껏 훔쳐가고 기술도 빼앗아가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쫓아내거나 뭐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사드 보복 이후에 롯데가 철수하게 된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억울한데 뭐든지 걸어서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네. 그런 고질적인 나쁜 버릇을 사실 세계 어느 나라도 고쳐주지 못하는데 미국이 고쳐주면 향후에 길게 봐서는 중국 가서 사업하는 여건이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단기간에는 우리가 감내해야 될 고통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또 뭐 반도체의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게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한국에서 많이 사왔는데 지금 우리 반도체의 40%를 중국에 수출합니다. 네. 여기에서 일부 물량을 미국산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우리가 장사가 좀 덜 되겠지만 미국은 그걸 만들어서 팔 만큼의 뭐 수율이 안 나오고요.
그 물류 비용 이런 거 고려해도 한국산이 좀 유리하긴 합니다. 해서 더하기 빼기가 있고 일방적으로 다 나쁘지만은 않은데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거다 이런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그 대중 수출이 대폭 줄 거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여기 이제 우리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 예.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한 거는 미중 간의 무역 규모죠. 5천억 달러 수출하고 1,250억 달러 예. 수출, 3,750억 달러 정도가 1년에 이제 무역 수지 흑자를 내는 게 미중 관계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이제 1,000억 달러 정도 수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년에 꽤 많이 남겼는데 그중에 중국 수출하는 것 중에 거의 80% 가까이가 부품 소재란 말이죠. 네. 거기에 이제 차지하는 게 반도체가 가장 예. 큽니다. 정보통신 기기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왜 수출이 줄어드냐? 그냥 미국한테 직접 구입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퀄컴이나 인텔 같은 경우 시스템 반도체는 어차피 미국산을 사고 있어요. 그렇죠. 90% 이상.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 거를 샀어서 그게 이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상당히 남기고 그랬었는데 이건 미국 걸 사는 그럼 미국 걸 뭐 누구 걸 사겠어요? 웨스턴 디지털 그거 살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 두 개 회사에서 그 반도체 메모리 하고 있으니까 그걸 사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그쪽 거로서 수익이 약하니까 우리가 그만큼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그 뒤에 있는 면을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5G 화웨이를 미국이 때렸지 않습니까? 스파이칩 사건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5G에서는 화웨이보다 한 1년 정도 늦어요. 삼성전자가. 그렇다면 이거 때리는 수입도에 우리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성어를 통해서 중국이 딴 나라에 대해서 무례배, 아까 무례배라는 표현을 참 잘 쓰셨는데 그런 짓 못하도록 하는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미국이 중국 기업을 때림으로써 얻는 반사이득도 우리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대두 같은 건 우리는 안 나니까 어차피 중국 제품을 미국 제품을 좀 사준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타격을 받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버릇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우리한테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당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리 좀 할까요? 마지막으로 그 미중무역 협상 전망과 함께 우리나라가 취해야 될 태도와 준비는 어떤 건지 또 당장 내일 모레 9일하고 10일 또 미중이 테이블에 마주 앉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좀 얻어낼 것은 무엇인지 한 말씀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교수님 먼저. 예.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전략을 짤 때는 분명해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번 무역 협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타결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편하게 수출하고 먹고 살았습니까? 또다시 그런 위기가 오지만 겪어낼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특히 미국이 그렇게 손해보고 있던 것에 대해서 중국이 앞으로 6년 동안 1조 달러 수입하겠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수입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중국으로 간 수출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말씀해 주신 곽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미국이 정리정돈을 좀 해줬기 때문에 중국이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벗어난 식의 그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시장 운영을 해왔다는 것. 그러니까 기술을 탈취하는 모양을 보였다는 것이라든지 자기들 시장 개방은 안 하면서 자꾸 자유무역에 이익만 보는 그런 프리라이딩, 무임승차자 행위를 해왔다는 것을 미국이 정리해주면 장기적으로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니까 중국의 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 중국의 자본시장이 개방됐을 때에 대한 우리의 이런 입장과 전략, 이런 수립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쭉 그 미중 무역 협상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미국한테 의존도가 너무 큰 나라들이에요. 너무 크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 25%, 미국의 12%, 합치면 37%를 무역을 의존하고 있는 나라라. 이 두 나라의 37% 의존하면 그래서 이거는 시장 다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어차피 두 사이의 무역 협상은 우리는 제3자로서 구경만 하고 있어야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컨트롤 베리어블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부를 다져야 되는데 시장 다변화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사드 보복할 때 기술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더 늘어났단 말이죠. 이걸 해서 어차피 기술 고도화된 기술 제품으로 빨리 돌아가서 거기서 승부를 거는 요즘 얘기하는 AI 같은 것이 이제 앞으로의 차세대 기술 같은데 인공지능 쪽이요. 이런 쪽으로 빨리 가서 내부를 다지는 거 해야지. 우리가 미중무역 협상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변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부를 다지는 시장 다변화와 기술 고도화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갖춰야 될 또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만들어질지 관심사인데요. 영상 먼저 보고 이슈 따라잡기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민생투쟁 대장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어제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장외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시민 속으로 들어가 정부의 잘못을 알리겠다는 건데 오는 24일까지 한 달 내내 이런 장외투쟁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민생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워도 모자랄 판에 오로지 정권 연장을 위해서 이런 악법들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민생을 말하면서 무슨 장외투쟁이냐며 국회로 들어와 추경 등 현안 처리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황 대표에겐 대권 노름 중단하라는 일침도 가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민생 국회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배반하고 오로지 자신의 대권 노름에 호응하는 태극기 모독부대 구애용 장외투쟁만을 남긴 것입니다.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문을 닫은 4월 국회.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이나 추경 처리를 위해 5월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사과부터 하라고 맞서며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치러지는 여당 원내대표 선거가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 3파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이를 계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물밑 접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자,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하는 날입니다. 네. 자, 세 분 후보죠. 이인영, 노웅래, 김태년 의원 3파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원내대표 선거는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많이 있고 의원들끼리도 말들이 많이 엇갈리고 표 계산을 해보면 각자가 기대했던 표를 다 합치면 전체 의원 수보다 훨씬 웃도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해서 쉽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판도는 이제 뭐 굳이 얘기해서 주류부터 비주류까지 스펙트럼이 있다고 했을 때는 김태년, 이인영, 노웅래 이렇게 고순으로 그렇게 판이 짜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변수는 비주류 성향이 가장 강한 노웅래 의원인데 좀 불리한 처지가 아닌가 싶지만 어쨌든 간에 원내대표 경선을 여러 번 또 출마를 했기 때문에 동정표라든가 이런 부분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더더욱이나 이 3파전 좀 예측하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이인영 의원 쪽에서는 이제 주류와 비주류에 걸쳐서 좀 표를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전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이제 주류 쪽에 명백하게 해당된다고 하는 김태년 의원이 초반에 과반 득표로 1차 만에 승부를 끝낼 수 있느냐 이 여부가 일단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차 투표로 가게 되면 비교적 1차에서 끝내는 것보다는 김태년 의원보다 그 어떤 결선 투표 진출한 그 2위 후보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또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끝날 경우에는 김태년 후보 가겠지만 2차까지 가면은 김태년 후보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비교적 불리하죠.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뭐 어쨌거나 새 원내대표가 되게 되면 지금 어깨가
막중합니다. 무겁습니다. 지금 장애로 나가 있는 그 한국당도 좀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네. 어떤 지금 임무들을 안게 될까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또 금방 회군하듯이 국회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예. 또 민주당 당내 사정을 봤을 때는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갑자기 어떤 파격적인 조건으로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면 의례적으로 또 각 당 다른 당의 지도부를 방문해서 얘기도 하고 인사를 하죠. 내가 새로 뽑혔기 때문에 얘기 좀 합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나경원 원내대표라든지 이쪽하고 물밑 대화는 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이 부분을 자유한국당 측에서 유념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저쪽 당 원내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일단 국회로 들어가자 이런 결론을 빨리 내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볼까요? 자유한국당이 요즘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무서운 집중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그 황교안 대표 행보가 좀 심상치 않고요. 그 어제 그 지방 대장정을 시작을 했는데 첫 장소가 부산 자갈치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갈치 시장이 쉬는 날이었다면서요. 분위기 어땠을까 싶습니다. 네, 자갈치 시장이 전체가 다 쉰 건 아니고요. 자갈치 시장에 보면 재래시장이 있고 그리고 7층짜리 현대식 건물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어제도 그 운영을 하는 날이었고요. 영업을 했고요. 예, 그래서 완전 텅 빈 시장은 아니었는데 문제는 그 7층짜리 현대식 시장에 있는 많은 그 상가에서 휴무였었다라는 점이고 좀 재밌는 거는 2014년 9월에 추석을 앞두고 당시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추석을 맞이해서 특별히 시장을 방문하는 이벤트를 했는데 그때 그 시장이 문을 닫은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황교안 대표가 좀 기억을 하셨다면 그때도 내각에도 계셨던 그런 입장인데 조금 더 꼼꼼하게 혹시 그날 휴무가 아닌가 챙겼을 법도 한데 문제는 이제 조금 빈 그런 분위기에서 치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고요. 다만 이제 뭐 지지자들이라든지 당원들이 또 몰려왔기 때문에 뭐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분위기는 또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좌진들이 좀 곤혹스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황 대표는 대중교통망을 이용해서 그 부산을 시작으로 경남, 울산, 대구, 경북, 강원도 순으로 이동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치신인 황 대표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 있을지 지켜본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요즘 집회 연설을 보면 동선도 있고 표정도 상당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당대표로서의 황교안 몇 점 주시겠습니까? 뭐 장애 집회를 통해서 정치인으로서 성장했다라는 데는 중평이 모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연설 스킬도 늘었다고 볼 수 있겠고 주민들과 접촉하는 그런 스킨십도 커졌는데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당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국회를 벗어나 있단 말이죠. 제가 몇 점 달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것이 중간고사가 없는 과목에 가깝다. 그래서 기말고사까지 가봐야 할 것 같다. 중간고사는 점수 매기가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몇 점이다라고 좀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 대표가 지방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광주에서 물벼락이죠. 네, 물세례. 봉변을 당했는데도 그 지방으로 향하는 속내가 좀 궁금한데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어차피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주 무대가 국회가 아닌 것이죠. 국회 밖에서 활로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장애 집회를 돌아다니면 거대 정당이고 당원들만 해도 많이 찾아오고 또 어쨌거나 이 보수 진영에서는 황교안 대표 대중성, 지지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알아봐주고 또 반갑게 여겨주는 시민들이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본인 누구라도 그 입장이라면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물세례 사건은 솔직히 얘기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수하고 갔던 거고 물 좀 맞아도 손해 안 본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더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 사람이 뭐 물세례까지 맞으면서 고생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또 특히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아직까지는 황교안 대표가 즐기면서 행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대표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드러내는 곳은 아무 지방만큼 현장만큼 더 좋은 곳은 없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바른미래당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바른미래당 내용이 점입 가경입니다. 지도부 사퇴를 놓고 개파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최고위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지금 파행을 겪고 있지만, 파행을 겪으면서 그 당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장기화될 경우에 분당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분당이라고는 하지만 네. 당내 균열선을 두고 조금 더 대치하는 국면이 길어지는 그런 분위기고요.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시겠지만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고 하는 정치권의 깨어지지 않는 계율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분당의 경우는 나가는 사람이 고생을 했거나 또 소수파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당의 재산이라든지 또 비례대표 의원이라든지 이걸 두고 가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의 당내 개파 구도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이분법적인 구도는 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묘하게 일단은 좀 이렇게 양쪽 간을 이어가지고 당의 대우를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원내대표 불신임 촉구하는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의총이 오후에 있을 예정이라면서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곧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읽어도 될까요?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독일에 있는데 거기서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까? 그거는 이제 충분히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짐작을 할 수는 믿는 사람이 있겠죠. 없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일설에는 이태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근데 잘 살펴보면 안철수 전 대표와 가깝게 지내왔던 의원들의 행보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 의원들 출신 의원들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권은희 정책위의장 겸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하면 나도 사퇴할 거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의 사퇴는 또 요구하지 않겠다. 또 이런 조금 다른 입장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번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앞장을 섰던 최이배 의원이라든지 또 김관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김성식 의원도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랑 가까운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안철수계가 행동 통일을 한 것은 또 아니고,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의 진짜 의중은 무엇인지 이거는 아직까지도 조금 미지수다. 근데 다만 이제 당이 깨지지 않도록 하자, 이 정도는 아닐까 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그 의원들이 결의안을 내기 전인 지난 3일이죠. 김 원내대표가 의총 소집 요구를 하지 않으면 조기 사퇴를 할 수 있다면서 역제안을 했다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미 사보임 거짓말 논란으로 그 김 원내대표에 대한 그 당의 신뢰도가 거의 없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말에 의문이 가긴 합니다. 예, 일단은 이제 김관영 반대파 입장에서는 물살을 이미 타버렸고, 그렇다고 뭐 그 조기 사퇴라는 약간 흐릿해 보이는 말만 믿고 의총을 소집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15명의 의원이 소집을 요구했다는 것은 당내에 너끈한 다수파를 차지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패스트트랙 전국 도중에 김관영 원내대표를 규탄하는 의총이 열렸는데 그때만 해도 1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소집 요구만 15명이 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안 내려오면 우리가 끌어내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 김관영 원내대표의 역제안이라는 게 뭐 가볍게 휘발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의총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면서 그 제안은 없었던 일이 흐지부지 돼버렸는데, 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보입니다. 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까요?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김 원내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게 다음 총선 때 기호 3번으로 출마하겠다고 확답을 해라. 그렇다면 내가 물러날 수 있다라고 기호 얘기를 3번이면 했거든요. 바른미래당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 바로 원내 수석 부대표인 유이동 의원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간 허무개기식의 문답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권은희 의원의 제안,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 본인도 정책의장을 사퇴할 테니 김관영 원내대표도 사퇴를 하시라라고 하는 또 그 제안이 나왔고, 김관영 원내대표 임기가 6월 하순 정도까지입니다.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퇴를 해서 손학규 대표 체제를 지킬 수 있다. 만약에 이런 판단을 할 경우에는 사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또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유시민 의원이 그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한 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그 유튜브 채널이죠.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그 이사장이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본인에게 득이 되는 선거제를 자기 발로 찼다.
말을 했는데 이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거죠. 네. 이게 실제로 득이 되는 겁니까? 이걸 좀 회의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모든 선거제도가 그렇듯이 표를 많이 얻으면 유리하고 적게 얻으면 불리한 것이 이번에 그 선거제도 개편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총선 결과는 함부로 예단을 할 수가 없긴 한데, 근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제3당에 해당하고 네. 현행 선거구제라든지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는 아무래도 양당 체제로 규결되기가 쉽기 때문에 네.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바른미래당 쪽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는 최소한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선거제인 건 맞기 때문에 네. 유시민 이사장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언급한 그 선거제 관련한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지금 아마 대구에서 자신이 바른미래당 당적을 갖고 다음에 총선에서 생환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을 텐데 이번 선거제도 개혁안에는 석패율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네. 낙선을 했더라도 자기 당의 어떤 지지율이 그 권역의 의석수보다 낮을 때 그거를 이제 의석을 보충해주면서 그 비례대표 의석 중에 일부를 아깝게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거든요. 예.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이 설령 대구 동구 을에서 지역구에서 뭐 낙선을 하더라도 바른미래당 득표가 어느 정도 나와주면은 국회의원이 또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유시민 이사장 얘기가 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시민 이사장 말씀을 하셨으니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최근 그 심재철 자유한국당 네. 의원하고 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아하니 그 지난 1980년이죠. 서울의 봄과 관련한 진실 게임인데요. 자, 이번 공방은 유 이사장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당시 합수부를 거론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서울의 봄 때 끌려가서 네. 조사를 받고 뭐 고문도 어느 정도 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자술서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본인이 글재주가 있다는 걸 알았다. 뭐 이런 여담을 네. 곁들이면서 얘기를 했고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을 많이 섞어서 진술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네. 그때 이제 글을 그렇게 써가면서 노력을 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동지였었던 심재철 의원이 그건 거짓말이다. 유시민이 많이 불어버리는 바람에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이 많이 거세게 불거졌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런데 유 이사장은 이후 알릴레오를 통해서 또 그 자신의 진술서는 감출 것은 감추고 부인할 것은 부인하도록 잘 썼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심의원의 말을 반박을 했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엔 또 심의원이 당시 썼던 그 진술서 원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은 당시 언더서클, 그러니까 민주화 학생운동의 지도부에 해당하는 쪽을 감추고 네. 학생회, 드러나 있는 대중조직, 네. 어차피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병풍을 쳐가지고 좀 진술서에 많이 썼다. 네. 그래서 막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였는데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처음에 이제 심재철 의원이 많이 진술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에 이어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그 시점을 1980년 7월경으로 잡았던 것이죠. 유시민 예. 이사장은. 예. 근데 심재철 의원은 그 원본을 공개하면서 6월 12일 자신이 진술하기 전에 유시민이 먼저 자술서를 이렇게 썼다라고 원본을 공개하면서 시점에 대한 또 공방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 거짓말 공방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진술서 날짜를 두고 거짓말 공방 아닙니까? 네.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지금 여기에다가 또 윤호중 그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또 가세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심재철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유시민 이사장이 6월 12일에 썼던 게 맞구나라고 뭐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굉장히 좀 가볍게 풀릴 만한 것이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서 끌려가서 그렇게 불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다. 그 얘기를 당장에 그때 관계자였던 유기용 전 의원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또 하고 있고 이제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의 동지들하고는 현재 정치적으로는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좀 지금의 공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두 사람이 한동안 그 이후에도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1990년대에 심재철 의원이 신한국당 행을 택할 때도 유시민 의원하고 유시민 당시 이제 그때는 의원은 아니었었죠. 그렇죠. 뭐 지식인이었는데 네, 네. 상의를 했었던 그런 사이인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사람 다 조금 비판을 하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좀
본인들 언더서클의 그 핵심을 가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나마 동원되었던 그 대중 조직의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은 좀 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 어쩔 수 없이 불었다고 하지만은 그렇죠. 핵심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드러내줬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그걸 좀 앞세우는 것이, 그리고 두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어떤 강압적 상황에 굴했다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길게 공방을 끌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방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번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